먼저 그 로봇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좀 하고요. 예. 이 최근에 그 나왔던 기사입니다. 한 석 달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저기에 카이스트에서 킬러 로봇을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카이스트랑 연구 같이 하지 말자. 아주 위험한 집단이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미국에서 있는 그 인공지능 학회에서 있던 분들이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결국은 이것이 큰 오해라는 게 밝혀지고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전 세계 70명의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자들이 사인을 하고 연설을 했던 이런 기사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들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큼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소피아란 로봇이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UN 총회장에서 연설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패널리스트하고 다시 대화를 했다. 인공지능 로봇이다라고 나왔고 그 이후에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있다면 인류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또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 소피아를 만드신 분은 데이비드 헨슨이라는 분이고 저랑 아주 친한 그 사람입니다. 벌써 10년 전에 2005년도에 저랑 만나서 같이 우리 로봇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한번 섞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것이 알버트 휴보라는 로봇이었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알버트 휴보의 머리와 지금 현재 소피아의 머리를 비교한 것이고 그 당시에 2005년도에 데이비드 헨슨하고 같이 알버트 휴보를 만들 때 찍었던 사진이 마침 남아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때 좀 배가 좀 들나왔죠. 그리고 또 요즘 아주 많이 이제 보이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간형 로봇이고 사실은 더 최신 버전이 있는데 막 뛰는 거 하고 백플립하는 사진이 있는데 제가 자료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사진일 겁니다. 또 그다음에 또 좀 볼까요? 다음 사진 보면 이거 넘어갔네. 잘못 눌렀네요. 자 그다음에 근데 또 이런 것도 또 많이 이제 그 보여지고 있죠. 그것도 역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이 그림이 많이 소개된 때는 언제였냐면 꼭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바둑 경기를 해서 그때 1대4로 이제 패배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갑자기 유식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럴 때 모든 TV 쇼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인공지능을 설명하면서 뒤에 백그라운드로 소개됐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로봇하고 AI의 차이가 뭐냐, 그거 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로봇을 전문하는 사람, 또 우리 AI를 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입장에서 보면 AI하고 로봇은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완전히 다르고 물론 둘이 결합되면 시너지가 있겠지만 기술 자체는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이거는 또 재미있는 그림인데 이것이 1965년도에 이정훈이라는 훈이라는 그 아마 사파가 같아요. 아마 저 만화 그리시는 분 같은데 1965년도에 35년도인 2000년도를 내다보면서 2000년도에 세상이 이럴 것이다라고 했던 만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요. 보면 여기 소형 전기 전화기, 그다음에 여기 움직이는 도로, 전기 자동차, 태양열,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아주 이런 어떻게 보면 35년 전에 미래를 예측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상상력이 발휘한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분석을 해봤어요. 최근에 얼마큼 완성되나 봤더니 거기 보면 달나라 수학여행 그건 아니다. 응? 그 다음에 원격 진료 그거는 실제로 실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많이 연구되고 있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로 이것도 기대는 깔려 있지 않지만 공항에 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이건 지금 이것도 벌써 이제 분석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는 이미 보급 단계에 들어섰고 태양열 주택, 로봇 청소기 여기 로봇 청소를 합니다. 저 길에서 청소를 하고 있죠.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격 교육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레시피라는 게 아마 우리 원격 하는 그 요리라든가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형 전화기, TV 전화기 여기 보면 TV 전화기가 있죠. 그다음에 전파 신문이라는 게 요새 인터넷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상상력이 어느덧 현실로 돼가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2018년 올해 그 겨울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사용됐던 로봇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이거를 우리 ICT 올림픽을 하자. 그러면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뭐 5G 영상도 보여줬지만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게 뭐냐? 역시 로봇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행사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큰 타이틀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로봇 지원단 총감독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 직함을 받고 이걸 제가 오가나이즈 했었는데, 그때 보면 안내 로봇이라든가 청소 로봇, 그다음에 같이 사진 찍는 마스코트 로봇, 그다음에 안내 로봇도 종류가 두세 가지 됐었죠. 그다음에 음료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뭐 물고기 로봇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성화봉송에 우리 휴보 로봇이 직접 참여해서 성화봉송을 했고, 또 여기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큰 로봇이 또 성화봉송을 해서 로봇이 인간이 하는 성화봉송에 사람과 같이 참가했다는 처음 기록도 남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봇이 스키 타는 스키 경연대회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 드리고 아주 굉장히 많은 로봇 이벤트가 있었고, 이런 로봇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때 제가 굉장히 많은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데 그 외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이걸 취재할 때 이미지는 뭐냐면, 한국, 코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술이 발전한 나라, 그리고 로봇이 어딘가 꼭 있을 것 같은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 그 로봇을 진짜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인상을 세계에 주고 있구나, 세계를 이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로봇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아주 범위가 넓은데, 요즘 나오는 로봇들의 경향을 보면 대부분 로봇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I와 로봇이 결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은 본문 들어가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다양한 로봇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AI, 다시 말해서 지능만 있는 로봇,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능과 움직임이 결합돼서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로봇,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힘이 세서 진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 그래서 AI만 있는 로봇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상당히 큰 모빌리티가 있는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이 있지만, 아직은 이 후단, 이쪽 단은 상업화가 되기는 좀 멀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실험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요새 그 경향을 보면, 옛날에는 전통적인 로봇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일본의 파나기라든가 뭐 미쓰비시라든가 굉장히 많은 로봇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은 주로 상업용 로봇을 만들었고, 이런 로봇이 굉장히 갑자기 우리 눈을 끌게 된 거는 사실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토요타라든가, 어떻게 보면 로봇하고 전혀 관계 없는 회사들이 갑자기 로봇 시장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아마존은 물류를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한 5년 전에 키바라는 큰 물류 회사를 기술을 가진 걸 인수했죠. 그다음에 드론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새 스마트 스피커를 하고 있고, 소프트뱅크도 역시 5년 전에 알데바란이라는 조그만 이런 그 교육용 로봇 시장 회사를 거의 1,000억 달러에, 1,000억 원에 인수를 해서 그리고 페퍼라는 로봇을 공개하면서 지금 나왔고, 최근에는 아까 봤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직 인수하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랬고, 그다음 여기 전화가 오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진동을 좀 사운드를 꺼. I'm sorry for this. 그 구글이라는 회사는 2013년도에 4년도 그 사이에 8개 로봇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보스턴 다이나믹이라는 회사였죠. 인수하고 그 외에 8개. 그 당시에 인수를 담당했던 사람이 앤디 루빈이라는 구글의 부사장이었고, 저랑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이 많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 실험실에 와서 이틀 동안 같이 로봇의 미래도 얘기했었고 많은 디스커션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인수했던 회사가 이 8개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역시 구글에서 관심이 있었던 거는 물류 계통이었습니다. 우리 토론하기로는. 그다음에 토요타라든가 혼다라는 이런 일본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미래는 이 회사들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겁니다. 운동을 사람한테 움직임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것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 운송 수단을 제공하자, 그다음에 개인의 운동을 또 도와주자 해서 엘더리 소사이어티, 나중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주축이 돼서 일본은 2020년 하계 올림픽을 로봇 올림픽으로 치르겠다고 굉장히 큰 예산,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가량, 1 빌리언 US 달러 정도를 매년 투자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로봇 시장이 얼마나 되나, 제가 그 한 10년 전에 그 산업용 로봇 하는 컨퍼런스에서 시장을 분석할 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좀 자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미국의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이 1 빌리언 US 달러, 한 1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했고, 그걸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교했냐면 미국에 있는 향초, 그저 향기나는 초 있죠. 그저 향기나는 초, 향초 시장 사이즈가 1 빌리언이랍니다. 그래서 향초 시장하고 비슷하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로봇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봇을 규정하느냐, 정의하느냐. 예를 들면 요즘 하는 자동화 라인, 반도체 라인들이 전부 다 로봇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기술까지 포함하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이 팔 달린 산업용 로봇만 보느냐에 따라서 로봇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대략 순수한 로봇처럼 생긴 로봇 기준으로 볼 때는 대충 한 20 빌리언 정도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적합 그 사이즈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격도 굉장히 내려가는 추세가 있죠. 종래에는 로봇 그러면 가격이 보통 로봇 한 대, 6축 로봇이라고 했을 때 한 대 가격이 축당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축당 1,000만 원 정도여서 보통 한 6천만 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의 한 70% 정도로 내려가는 이런 가격 하락 추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로봇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착유 로봇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군사용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 로봇도 있죠. 이 로봇 시장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용 로봇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차가 있는데, 지금 시점을 여기서 이제 한 20조 정도로 보고 앞으로 한 28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게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통계에는 이거의 10배 정도로 현재를 310조로 보고 앞으로는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31조에서 180조, 그다음에 250조까지 한 10배 이상, 앞으로 현재도 10배보다 크고 앞으로 10배까지 커진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자체는 로봇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한 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통계가 있지만,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로봇 시장은 굉장히 많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대기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LG라든가 네이버 같은 곳에서 들어오고 있고, 뭐 두산 이런 데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정통 로봇을 다루는 시장이라기보다도 일종의 가전제품의 성격을 띠고 있는 회사들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그 네이버 랩스라는 데서 별도 로봇 회사를 차려서 여러 가지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이제 뭐 치타 로봇도 있지만 사실은 저거는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대학 MIT에 돈을 좀 연구비를 대서 개발했다까지 하는 걸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모델, 작년에 6개 모델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죠. 최근에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LG전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의 플레이어로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서비스 로봇 쪽에 청소 로봇이라든가 안내 로봇, 기타 등등, 그다음에 서베일런스 로봇, 그다음에 물건 나르는 로봇 등등 이제 많이 하겠다고 이제 공식으로 클레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뒤처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강대에서 그 유명한 우리 공경철 교수님께서 작년에 그 스위스에서 있었던 사이버 애슬론 경기에서 2등 했나요? 3등 하셨나요? 하면서 이제 회사를 창업한 그 착용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보스타 최근에 두산에서 인수됐었죠. 그다음에 로보티즈는 이미 세계적으로 소형 로봇 시장은 굉장히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큐렉스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 그 수술 로봇 하기 위해서 몇 군데 회사에서 동시에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고요. 또 현대에서도 역시 힘을 증강할 수 있는 엑소스켈레톤 로봇을 우리 현동진 박사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용이라든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지만 힘을 덜게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을 돕는 이런 형태의 로봇들이 다양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로봇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로봇 그러면 2000년대 1990 그러니까 20세기죠. 1900년대에 로봇 그러면 로봇 산업을 육성하자. 이렇게 로봇을 얘기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산업용 로봇을 떠올렸습니다. 로봇 그러면 산업용 로봇을 얘기했지만 요즘 로봇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서비스 로봇, 뭐 드론, 뭐 자율차, 뭐 인간형 로봇 이런 걸 떠올리죠. 그래서 보면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로봇에 대한 정의, 우리가 느낀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로봇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앞에 인텔리전트란 말을 붙여서 인텔리전트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을 집어넣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홈 서비스 로봇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지금 보셨지만, 그다음에 메디컬 로봇, 병원에서 쓰는 로봇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용으로 쓰는 군대에서 쓰는 로봇들, 그다음에 위험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하는 로봇,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라고 말하지만 교육용, 연구용 로봇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리해빌리테이션 로봇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로봇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운용되고 있나 볼 텐데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이 한 예입니다. 이 군사용 로봇입니다. 군사용 로봇. 사실은 우리가 로봇 그러면 아시모프 박사의 로봇의 3원칙 뭐 이런 게 있죠. 뭐 로봇은 뭐 이렇게 어쨌든 나쁜 짓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맨날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뭐 인간답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제가 로봇 3원칙을 보면서 저 인간의 3원칙을 해도 딱 맞을 것 같은 얘기를 이제 로봇 3원칙으로 해놨어요. 보면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로봇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보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누구도 아마 로봇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집에 로봇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청소 로봇은 있겠지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로봇, 뭐 정말 뭐 이것저것 다 해주는 로봇이라든가 하는 로봇이 없을 겁니다.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로봇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난 로봇 없으면 정말 못 살겠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살 필요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로봇이 필요하니라고 말하면 막상 또 말도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로봇이 필요하지?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러나 로봇 없으면 나 죽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난 로봇 없으면 나 죽겠다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군대입니다. 군대. 거기는 총알이 막 날라오고 있고, 생각해보세요. 총알이 막 날라오고 있고 여기 총알 속으로 들어가갖고 저기는 폭탄을 갖다 제거해서 끌고 와야지만 내가 살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이제 군대도 가고 하겠지만 이제 군대 가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야 누구가 저기 가서 저 폭탄을 제거하고 돌아야 우리가 다 사는데 우리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래서 10명이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승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힘들죠? 자,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야, 우리 로봇 시키자. 그 로봇은 죽어도 괜찮고 뭐 괜찮지 않냐. 로봇 시키자. 너무 꼭 이 로봇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절박한 곳이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로봇을 제일 필요하다 보니까 또 군대에서 쓰이는 로봇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는 결국 대부분의 특히 로봇이 굉장히 최근에 발달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면 대부분의 연구비가 사실은 군대랑 연결된 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입는 로봇이라든가 힘이 세지는 로봇이라든가 자율차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펀드는 다 군대에서부터 시작됐다. 군인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차, 그 다음에 군인들이 쉽게 싸우기 위해서 입는 로봇, 그 다음에 군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만든 GPS,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GPS 나라파에서 만든 겁니다. GPS 시스템 자체도, 그 다음에 우주 여행, 그것도 다 군대에서 나온 돈으로 전부 다 군사 목적으로 하다가 나간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인터넷이 뭐죠? 인터넷이 원래 이름이 알파넷이라고 그러죠. ARPAnet. 알파가 뭐냐면 원래 달파가 알파였어요. 알파. D가 지금 디펜스자가 없는 알파였는데 달파넷이죠. 그러니까 달파에서 만든 네트워크이다 이런 뜻인데 알파넷이 됐고 나중에 인터넷이 됐다. 이면 선생님 맞습니까? 원래 알파넷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그 알파넷이라는 게 달파에서 나온 그 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뭐냐면 어떤 전쟁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도 역시 군대랑 관계된 돈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과학자도 소위 말하는 킬러 로봇이라는 것은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돼요. 킬러 로봇이란 말은 로봇 사전에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가 의사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죠. 이거는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나온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퍼라는 로봇입니다. 페퍼라는 로봇이죠. 이 로봇은 주장하는 거는 가장 큰 것은 이런 형태의 로봇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셜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로봇군 이렇게 해서 사람들 틈 사이에 들어가서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한다기보다도 그 사람의 정서를 교감하고 대화를 하고 안내를 주거나 사람들 속에서 작동하는 로봇들 보고 소셜 로봇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셜 로봇이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우선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사람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감정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능 로봇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자동 로봇하고 다릅니다. 지능 로봇하고 자동 로봇 차이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오토매틱과 오토노미라고 말하죠. 이 차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동화와 자율화입니다. 자율화라는 건 뭐냐면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하는 거, 그걸 자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로봇들은 전부 다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다 일일이 이거 시켜라 저거 시켜라가 아니라 이 지능이라는 뜻은 뭐냐면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하는 거, 그게 자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셜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율성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거, 두 번째 사람의 눈치를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로봇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감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성을 인식할 수 있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 로봇 자체가 똑똑하다기보다도 여러분들 저 아까 막 울렸던 스마트폰하고 비슷해요.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하진 않죠. 사실은 여기는 스마트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달려있고 실제로 스마트한 거는 여기에 깔린 앱이 들어가고 그것이 또 인터넷이랑 와이파이랑 연결돼서 외부에 있는 모든 지식을 혹은 뭐 빅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스마트해지는 겁니다. 이 페퍼랑 로봇도 역시 이 자체가 똑똑하기보다도 외부랑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똑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키바사에서는 물리 로봇입니다. 사실 이 물리 로봇이라는 것은 원래 여기 보는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 기술입니다. 아주 넓게 쓰이는 기술인데 이렇게 산업 현장 같은 곳에서 하는 로봇, 이런 산업 현장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조화된 공간이다. 이렇게 structured environment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한테 로봇이 작용하기, 일하기 편리하도록 꾸며진 공간이죠. 로봇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로봇을 위한 공간에는 절대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로봇만이 살아남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로봇한테 치여요. 자, 거꾸로 사람이 사는 공간, 그걸 로봇 입장에서 보면 unstructured environment다. 전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로봇을 위한 편의성이 전혀 없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도 로봇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런 지능 로봇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unstructured environment에서 내가 서바이브 하냐가 큰 퀘스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로봇이 어느 순간 공장에 있다가 퍽 튀어나와 갖고 이런 가정에 들어가면 도저히 서바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을 찾냐면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지만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일이 좀 단순하고 외부와 상황 이 교류가 비교적 적은 곳이 어디냐? 물류창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창고 같은 데서 제일 먼저 찾게 된 거예요. 이거를 무슨 식당에 갖다 놓으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람도 많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얼빠진 사람도 있고 막 똑똑한 사람도 있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순화된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 로봇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딜리버리 로봇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지금 로봇이 그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연구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로봇이 있지만 실제로 컨슈머 마켓, 여러분들이 오늘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인데 컨슈머 마켓에서 칠 수 있는 로봇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B2B 시장, B2C 시장, B2B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만 B2C 시장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청소 로봇 정도가 지금 장난감 로봇 정도지 우리가 보는 팬시한 이런 로봇들은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B2B 시장 중에 하나인데 실용화된 것 중에 하나죠. 이건 사비오케라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로봇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호텔에서 룸서비스가 뭐 방 청소는 아니고요. 음식을 주문하거나 뭐 이렇게 뭐 빠진 거 주문할 때 방까지 자율적으로 물건을 딜리버리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하고 있죠. 여기 우리 전자공학 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로봇 전공 아니시라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슬램 앤 내비게이션이라는 말 씁니다. 슬램 앤 내비게이션. 슬램이란 게 뭐냐면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방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방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딱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방 중에 어디 있고 여기 길이 어떻게 있고 이걸 한눈에 딱 파악하는 기술이 내가 이 방의 지도를 그리고 이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상대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그걸 슬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은 거의 직관적으로 딱 해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저기 나가는 길까지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길을 찾는 겁니다. 자, 사람은 여기서 불이 나서 너희 저기로 튀어나가 그러면 금방 상황 파악해서 아 여기 문이 있고 이건 먼 문 가까우면 저 문으로 가야 되고 여기는 길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뛰어가면 가장 빠르겠구나라는 것이 거의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로봇한테 똑같은 일을 시키면 로봇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뭐 카메라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하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슬램 앤 내비게이션을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청소 로봇이에요. 청소 로봇 보면 자기가 알아서 집안을 청소하고 돌아다닙니다. 뭐 장애물도 인식하고 피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떨 때 보면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하죠. 보면 어떨 때 보면 가뜩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들이 전부 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이 경계선에 있는 이런 기술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이제 스마트 스피커들입니다. 스마트 스피커가 나왔을 때는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후기에는 스마트 스피커란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뭐냐면 홈 로봇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있었냐면 바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스피커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 지향성이 있어서 사람을 따라다니고 말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바퀴가 필요한가? 바퀴 띄워버렸어요. 어느 날 모니터가 필요한가? 모니터 띄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피커만 남으니까 이제 로봇이라고 안 그러고 스마트 스피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는데 이것의 본질은 뭐겠어요? 본질은 역시 이것도 소셜 로봇 중에 일부입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혹은 행동을 감시해서 혹은 여러 가지 그 뭐 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질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공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이 내 말을 잘 알아들을까? 나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런 이제 전시회나 이런 데 많이 가서 이제 참석을 하면 스마트 스피커가 있고 뭐 AI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하는 질문을 한참 설명하다가 교수님 얘한테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딱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한테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그러면 입이 탁 막혀요. 물어볼 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뭐 내 인생을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인류의 미래를 물어볼 수도 없고 자꾸 물어보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오늘 날씨가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내일 스케줄이 뭐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물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거 물어보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알쏭달쏭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한테 좀 더 다가가는데 좀 거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가능성을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입는 로봇이죠. 입는 로봇이 소개된 거는 2000년대 초기인데 소개될 당시만 해도 저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세상을 바꿔놓을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것이 성공한다면 이제는 컨슈머 시장은 판도가 바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군대에서 군인들을 위한 이런 것이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는 아직은 힘이 세지는 데 비해서 힘 세집니다. 진짜로 세지는데 힘 세지는 건 좋은데 평상시에 입고 있기는 너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장스러운 거와 힘이 세지는 거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아직은 좀 더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아주 우리 여기 제너럴 최은희 유창도 교수님처럼 건장하신 분한테는 입혀놓으면은 힘 센데 뭐 하나 저런 거 입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군가 정말 필요한 분은 사실은 이런 불편한 분이더라 이런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불편한 분한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봇을 보면 로봇이라는 거는 누가 사느냐?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건 뭘 하느냐 보면 로봇을 사는 사람은 로봇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한 입는 로봇이 내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죠. 필요한가? 필요한 사람 중에 필요한 데는 많아요. 자, 그런 데 가면 있다. 그다음에 로봇이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로봇이 위험하고 사람이 하기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 이런 일을 로봇이 하지 사람이 잘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좋아하는 일, 이거 로봇이 뺏긴 찾지 않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잘 아는 수술 로봇이죠. 수술 로봇. 이게 다빈치라는 로봇입니다. 사실 이 수술 로봇은 지능이 있는 로봇은 아닙니다. 지능은 전혀 없어요. 로봇이 여기 지능이 있으면 큰일 나죠. 수술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거는 누가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의사 선생님이 손끝하고 발에 달려있는 데이터 디바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디바이스. 자, 이걸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저 로봇한테 재현이 됩니다. 재현이 되는데 그러면 저걸 왜 구태여 그냥 하지 왜 로봇을 통할까? 큰 장점이 있죠. 모션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우악스럽게 크게 움직여도 아주 정교한 움직임으로 축소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저것을 사람 또 몸에 그러니까 수술을 깊은 수술을 할 때 사람의 그 조직을 굉장히 손상이 많은데 우리 진짜 수술을 하면 저거는 최소한의 국부적인 손상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히트 상품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다 30, 40대가 들어와 있고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게 얼마냐면 한 유니트에 한 3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30억에서 40억 원 정도가 하는 굉장히 비싼 로봇이에요. 그럼 저것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아까 제가 말하기를 로봇이 그러면 로봇은 산업용 로봇은 모터가 6개니까 한 6천만 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통 로봇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그 안에 모터가 몇 개 들어있냐를 결정해요. 모터가 몇 개냐. 그걸 우리 전문 용어로 축수가 몇 축짜리 로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만약 장난감 로봇이다. 장난감 로봇이다. 장난감 로봇이라고 하면 축당 가격이 보통 얼마냐면 한 10만 원 정도. 한 만 원 정도, 10달러 정도. 그래서 보통 장난감은 4, 5, 6만 원, 한 비싸면 10만 원 정도의 모터 몇 개 달린 이런 로봇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런 로봇이 가전제품이다. 컨슈머 프로덕트가 되면 축당 가격이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달러 정도. 그래서 청소기 뭐 이런 거 보면 몇십만 원 정도, 비싸봐야 1000달러 정도의 형성되는 모터 몇 개 붙여놓고 한 조로 형성이 돼요. 이것이 만약 연구용으로 가면 연구용은 축당 가격이 한 1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교에서 많이 쓰는 로봇의 수준이 뭐 몇백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산업용 로봇이 되면 축당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0달러 정도로 10배 정도 뜁니다. 자, 그런데 이 로봇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지능이 없는 산업용 로봇에 가까운 30축짜리 산업용 로봇입니다. 완전히. 그러면 값이 얼마면 적당하냐면 3억 정도면 적당하죠. 30개 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을 받습니다. 왜죠? 의료용이니까. 의료용이 되면 갑자기 10배가 뜁니다. 의료용이니까. 자, 이것이 만일 군사용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군사용. 거기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군사용이면 축당 억이 돼요. 축당 억이 되고 만일 이게 축당 10억이 됩니다. 군사용 되면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하나 몇십억씩 합니다. 이것이 만일 우주용이 되면 어떨까요? 축당 100억이 됩니다. 공이 하나 더 붙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로봇이라는 것이 안에 들어간 모터라는 것이 그러면 우주에 가는 거, 병원에 쓰이는 거, 장난감 로봇이 많이 다르냐? 많이 다르진 않아요, 사실. 거기에 뭐 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구리가 들어가고 교소광판이 들어가고 히스토리 자석이 들어가고 똑같은 마이크로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가격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는 한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이 수술 로봇 같은 곳에서 다 좋은데 이 수술 로봇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 이 약점이 뭐냐면 이제 아바타 로봇이라든가 원격 로봇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내 움직임이 저리 전달은 될 수 있지만 저쪽에서 느끼는 감촉을 내 손으로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움직이지만 그래서 그러면 느끼지 못하고 보통 의사 선생님은 아마 손으로만 넣어서 해도 수술이 가능할 거예요. 손의 감촉만으로도 아마 그게 스티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수술 로봇은 감촉이 없기 때문에 눈의 스테레오 비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지 못하는 걸 원격으로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이 로봇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걸 햅틱 기술이라고 합니다. 햅틱 기술. 여러분들 요새 핸드폰 보면 햅틱 기술이라는 거 많이 쓰죠? 이게 잘 필요합니다. 잘 알겠지만 이건 버튼이 없어요. 스크린밖에 없는데 내가 버튼을 누를 때 잘못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튼인 거랑 똑같이 느끼게 할까? 그래서 햅틱폰이라는 거 나오고 뭐 진동도 집어넣고 그래서 마치 없지만 있는 것처럼 좀 감촉을 느끼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속하고 우리가 꼭 정복해야 될 그런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아바타 영화 보면 내가 움직이면 저기 로봇이 따라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로봇이 느끼는 진짜 감촉들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그건 굉장히 다른 하나의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휴버 로봇도 나왔네요. 이제 이건 지난번에 우리 유창동 선생님 말했던 그 달퍼 로보틱 챌린지에서 재난 대응 로봇에서 1등을 했던 그런 로봇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왔던 걸 재현하는 장면이고요. 그 당시에 출전했던 로봇들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인간형 로봇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틀라스 로봇이 있고 저기 일본의 HRP4라는 굉장히 유명한 산업용 인간형 로봇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침프라 로봇은 카네기 멜론에서 만든 굉장히 유명한 재난 대응 로봇이고요. 그리고 워크맨은 독일하고 이태리에서 합작으로 만든. 그다음에 저기 로봇 시미아는 나사에서 만들어서 우주 공간에서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입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로봇들이 물려 3년 동안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거의 100 밀리언 US 달러스 우리는 말로 한 1,000억 원 정도의 돈을 출자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50억 그다음에 일본 뭐 유럽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한 다 합치면 1,300~1,4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돼서 국제적으로 연구소 기업 가리지 않고 모든 로봇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짜 진검승부를 한 거였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 사이에 서로 연습 경기도 했었고 기술 교류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최종 우리가 이제 결과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산업용 로봇이죠. 빠질 수 없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 현재 추세를 보면 지금 통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그 제조업 기준으로 근로자 100명당 로봇이 몇 대냐라고 많이 하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근로자 100명당 로봇이 몇 대냐. 숫자가 많이 변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숫자가 OECD 평균이 3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3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OECD보다 좀 많습니다. 3대 반에서 4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OECD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아직 인력에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로봇의 장점이 뭐냐면 초기에는 로봇이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로봇은 써야 제품이 균질하게 나오고 제품이 좋은 제품, 양질 제품이 나옵니다. 자동화의 목표는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균질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중국제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벗어나려면 로봇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똑같은 제품이 나오고 막 망치를 두들겨 갖고 자동차 만들어봐야 깡통 자동차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결국 빵빵빵 찍어내갖고 똑같은 제품이 나와서 그 제조 공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로봇이 산업 현장에 도입된 거는 1960년대 처음 앵겔버거 박사가 발명해서 자동차 공장에 들어갔고 70년대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봇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80년대 초 중반에서 90년대에 들어가면서 자동화에 대한 기술이 거의 완성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들어가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화가 거의 완성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로봇들을 공장 아닌 곳에서 한번 사용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온 것이 뭐 그 건설 로봇도 만들어봤고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인가요? 일본에 있는 대기업 7개, 미쓰비시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사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났어요. 해봤더니 잘 못하더라. 사실 그것이 남아서 계속 로봇을 어떻게든지 공장 밖으로 꺼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뚫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막 했다가 막상 그때 안 되고 이 부침을 몇 번 했습니다. 이 부침 중에 하나가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본에서 했던 7개 대기업과 정부가 했던 컨소시엄이 했다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교권으로 떠났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혼다사에서 만든 아시모 로봇, 그 다음에 소니에서 나온 아이보, 큐리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한테 들어와서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로봇 붐하고 맞물려서 2000년대 초에 굉장히 큰 로봇 붐이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을 못 넘기고 그것이 한번 가라앉았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지금 아까 말씀드린
AI와 로봇이 결합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봇을 산업용 현장에서 쓰기엔 너무 갑갑하니까 너무 제한되니까 꺼내보자라는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요즘 추세고 그쪽에 끝에 있는 것이 지능 로봇인 겁니다. 자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공장 자동화를 해봤더니 기존 로봇 갖고는 로봇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 작업을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은 작업들을 보면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자동차 공장 가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조 그러면 로봇가 다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가보면 로봇이 하는 거는 판금 작업하고 용접하고 페인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한다. 다 사람이 합니다. 가서 의자 조립하는 거, 창문 끼고 다 사람이 합니다. 로봇은 도와주죠. 옆에서 이렇게 좀 힘을 덜어주는 거지. 실제로 가면 수만 명이 현대 자동차 가면 3만, 4만, 5만 명이 워커들 한 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건 그걸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지 로봇과 독자적으로 건 별로 없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이 해야만 하는가 봤더니 주변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너무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로봇한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로봇 보고 요즘 새로운 이름이 붙어서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사람이 하면 초등학생이 할 듯한 이런 일들을 로봇한테 시키면 로봇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 그리고 저건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저거 잘해보려고 연구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해봐야 뭐 종이접기, 뭐 빨래접기 이런 것만 하니까 좀 뭐 이걸 뭐 이렇게 요리한다고 무 써는 거 봐도 뭐 써는 거지 마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보기도 갑갑하고. 자 아직 이런 그것들이 다 굉장히 우리 눈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로봇한테는 어려운 아까 말한 이 자기가 힘을 느끼면서 조절해가면서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 조건에서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공장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하면 한 종류밖에 없어요. 산업용 로봇입니다. 로봇 그러면 산업용 로봇을 얘기하고 산업용 로봇 그러면 그걸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킬 때는 빨간불이 뱅뱅뱅 돌아가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금줄을 쳐야 됩니다. 이게 막아놔야 돼요. 그러면 야 청소 로봇은 그냥 쓰는데 그건 로봇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할 때는 그건 가전 제품 그냥 가전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놓고 쓰는 거죠. 만약 그것이 로봇으로 분류가 되면 로봇은 안전 규정에 따라 산업 안전 규정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드론 얘기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하는데 전부 다 법제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들이 과거 관념으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협동 그러면 로봇이 밖에 나와서 좀 더 활동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냐면 사람하고 같이 일해도 괜찮다라는 사람들에게 컨센서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법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못 져요. 지금 자율차도 마찬가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일단 안전 펜스를 없애고 그다음에 안전하는 관리 책임자 없이 어느 정도 트레이닝 받고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 로봇 그걸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협동 로봇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충돌을 해도 절대로 상대방을 해하면 안 됩니다. 해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값도 어느 정도 쌓여야 되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하고 벽하고 어떤 물체랑 충돌했을 때 사고를 내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국내 국유할 것 없이 지금부터 한 4, 5년 전부터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한두 업체를 빼놓고는 제대로 시장에 진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산업안전법이라든가 이런 법규 문제, 그다음에 이것이 아직 편리성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아직은 산업용 로봇가 한 대 사는데 한 3, 4천만 원 드는데 이런 협동 로봇 값도 비슷해요. 별로 싸지가 않다. 비싸다 보니까 아직 보급에 제한점이 있다. 이것이 저는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예쁘게 생겼고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뭐 커피도 따른다고 피자집에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금 그런 로봇 보면 산업안전법에 전부 다 펜스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지 사람하고 컨택 못합니다. 다 막혀져 있고 겉만 로봇 이렇게 서비스 로봇이지 실제로는 산업용 로봇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저런 로봇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와서 갖다 놓고 쓰고 책방에도 갖다 놓고 책 정리도 하고 거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이것이 법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값이 굉장히 싸서 쉽게 샀을 수 있는 지금 뭐 프린터나 뭐 이렇게 핸드폰 하듯이 뭐 비싸봐야 몇백만 원까지 내려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사실
뒤까지 나가려면 한 2시간 더 해야 되지만 제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제가 5분에서 10분 내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어느 주제를 확 뛰어넘어야 돼 어느 주제를 뛰어넘을까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 현재 나와 있는 협동 로봇을 비롯한 모든 example들 보여줬던 example들을 보면 그것을 요즘 전문가용 로봇, 영어로 프로페셔널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 로봇. 전문가 로봇의 특징은 뭐냐면 이 드론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자율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트레인드 된 오퍼레이터가 필요합니다. 트레인드 오퍼레이터. 꼭 작동자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 주변 밖에 나와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상호작용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상호작용과 그다음에 untrained public.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밖에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협동 로봇은 이 프로페셔널 로봇은 첫째로 이런 주변 환경과는 자기가 완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 환경하고는 자기가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untrained public하고는 인터랙션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터랙션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드론 갖고 음식 배달하거나 물건 배달할 때 이쪽 오퍼레이터가 날아가서 놓습니다. 그러면 그 드론을 갖다 주는 걸 내가 받아먹 못합니다. 드론이 땅에 놔두면 내가 집어가게 돼 있죠. 음식 서빙하는 로봇이 있으면 음식 이렇게 놓고 가면 내가 집어가지 로봇한테 가서 손을 뺏어가고 절대로 못합니다. 너무 위험해져요. 로봇과 같이 일하는 거 없다. 이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운전 면허증인 사람이 그 사람이 슈퍼비전에서 움직이고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길은 따라가지만 사람하고 힘싸움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언트레인드 퍼블릭하고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로봇들이 지금 보면 아주 예외적인 아주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지능 서비스 로봇. 자, 그게 뭐냐면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인간의 생활 라이프 사이클에 들어와서 스스로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서바이브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정말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로봇이죠. 탄 종류 청소 로봇. 청소 로봇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킥오프 안 당하고 지가 알아서 적당히 충전하고 시간 되면 청소하고 또 가서 처박혀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서바이브하는 유일한 로봇.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오퍼레이터의 슈퍼비전 밑에서 그다음에 일반인과는 접촉 못하게 오퍼레이터 항상 주의하는 상태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런 거 다 뛰어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봇을 구성하는 데는 지금 보셨겠지만 큰 틀로 보면 로봇을 구성하는 데는 큰 독자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토노미, 자율성이라고 말하는 부분, 요즘 AI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봇의 바디, 모빌리티, 움직임을 생성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크게 큰 두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파트하고 모빌리티 파트 두 가지가 있어서 합쳐져서 우리가 말하는 지능 로봇이 되죠. 뭐 이외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뛰어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노미와 모빌리티 이 두 가지는 이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여러분들 AI 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기구한테 자율성을 부여한다. 너 네가 좀 잘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네가 청소 잘 해봐라 혹은 로봇한테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마음대로 잘 해봐라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안 시키더라도 네가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내 뜻대로 그럼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그 말이죠. 네 맘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시키더라도 네가 다 해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학생이 있지만 너 좀 자율적으로 공부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놀란 뜻입니까? 공부 제일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뭐 그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냥 PC방 갔다 혼납니다 그거. 자율적으로 하라는 뜻은 뭐냐면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학부 입장에서 너 자율적으로 공부해라 그러면 나는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메리트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메리트는 뭐냐면 정말 안 시켜도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지만 리스크는 뭐냐면 이놈이 놀러 갈 가능성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자율성을 허용할 것이냐, 무한 자율성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전혀 통제하지 자율성을 안 주고 뒤에 딱 서갖고 이거 공부 이렇게 하는 방법.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내가 일일이 시키는 건 너무 힘드니까
힘드니까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면서 자율성을 통제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로봇도 똑같다. 내가 어떤 로봇한테 100% 자율, 여기 제가 봤던 여기 빅스비라는 저 음성 인식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똑똑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키버튼 다 빼버리고 빅스비밖에 없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놈이. 말을 했는데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꺼버리고 매뉴얼을 손으로 눌러주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빅스비한테 알아서 맡기는 방법이 있고 시리한테 맡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선에서 그걸 컴프로마이즈 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율성이라 예를 들면 저는 이 파워포인트 만들 때도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워포인트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막 안에 이렇게 막 인덴테이션도 되고 심볼도 나오고 막 자기 오가나이즈 해줍니다. 잘 되는 내 뜻대로 갈 때는 좋은데 한번 엉켜갖고 거꾸로 가려고 그러면 도대체 막 썼다가 사라지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율성이라는 거는 내 뜻대로 갈 때는 해피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날 디스터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 방향조차 잊어버린다. get lost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율성을 허용할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다. 두 번째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움직임이라는 게 좋다는 뜻은 뭐냐면 빠르고 힘센 건데 빠르고 힘세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빠르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결코 빠른 기계를 만들지 않아요. 힘센 기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가지가 디엔드가 나왔어요. 더군다나 이 모빌리티하고 오토노미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착한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기계의 모빌리티가 뛰어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곳에서는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이것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하면 자율성을 무한대로 허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쁜 놈 찾는 악당 찾는 소프트웨어. 그냥 뭐 틀려도 그만 맞아도 그만이죠. 뭐 맞으면 좋은 거고 틀리면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다가 총을 붙인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나쁜 놈 쏴죽여라 그러면 큰일 나죠. 이 파워하고 자율성 섞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두 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요새 BOT란 말을 많이 붙입니다. 투자봇. 봇이라는 것은 행동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투자 아날리스트 툴은 이 주식을 사라, 뭐 팔아라, 뭐 해라, 이 진단서를 뭐 내려라 하지만 봇이라고 말하면 진짜로 그걸 팔아버리는 겁니다.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환자들 주사를 팍 넣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뭐 투자 봇 보면 뻔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트리비얼한 거는 자동으로 하지만 큰 것들은 다 슈퍼바이저가 사인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갔더니 내 집을 팔아버렸어요. 집값 오를 것 같다고 팔아버렸어. 어떡할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는 절대로 안 한다. 왜냐하면 콘시퀀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라이abili티 문제, 시장에서의 책임 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를 고려할 때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잡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청소 로봇이 유일하게 자율성과 모빌리티를 갖고 인간 사회에서 서바이브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비책이 뭐냐? 바로 힘도 별로 없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거. 그게 바로 실제 잘 컴프로마이즈 된 거죠. 만일 이 청소 로봇이 힘이 세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벽 깨고 다니고 애울리고 집에 불 지르고 다니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아니면 너무 똑똑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일 안 해, 뭐 깨끗한데 뭐 청소해 이러고 나가 잡혀져 있으면 그건 서비스 됐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닦은데 또 닦고 다니고 좀 멍청해 보이고 그다음에 힘도 없어갖고 뭐 전기줄 걸리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대접받으면서 스스로 사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두 다리를 늘렁하게 서 있거나 이족보행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 힘든 이유가 왜 어렵나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족 보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뭘로 보냐면 병아리 그러니까 깨자마자 3초 만에 빽빽거리면서 막 걸어다녀요 보면. 그리고 그 병아리가 한쪽 다리가 다친 병아리도 한쪽 발로 뛰어다닙니다. 본질적으로 걷는다든가 뛰는다든가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람이 못하는 이유는 근육이 발달 안 해서 좀 발육에 오래 걸리는 거죠. 결국 로봇이 사실은 걷기 어려운 거는 걷는 방법의 문제보다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에서 갖는 이 생명체가 갖는 근육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라든가 센서가 없는 게 더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이런 데서 막 뛰고 넘는 백플립하는 로봇이 가능한 이유는
또 휴보는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빠르고 가벼운 액추에이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하고 있고 결국은 이족 보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쉽다고 볼 수 있지만 이족 보행의 본질은 뭐냐면 넘어지려고 하는 곳에 발을 갖다 대면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다 밀어서 넘어지려고. 근데 문제는 발을 못 갖다 대면 탁 넘어져. 여러분들이 걷다가 발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발을 여기 짚어야 되는데 못 짚게 되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로봇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처할 만큼 가볍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다 보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넘어지려고 하는 그걸 우리가 캡처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짚으면 밀어서 여기를 짚으면 안 넘어지는 곳 거기다 발을 갖다 놓으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게 보행이에요. 그래서 보행이라는 건 사실은 앞으로 쓰러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쓰러지는데 여기 안 쓰러지면 아닌가 밟고 쓰러지면 밟고 이걸 그냥 연속하면 걸음이 되는 거죠.